그 아이,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있는 것 같아. 편의점 사장 김상철은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3주째 계속되는 이상한 일 때문이었죠. 30년 장사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12살 남자아이가 매일 새벽마다 와서 라면 스프만 사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철은 CCTV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아이가 나타날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6시, 시계 바늘이 정확히 10일을 가리키는 순간마다 나타나는 작은 손님이 있었어요. 사건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새벽 6시, 상철이 편의점 물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작은 그림자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키 140cm 남짓한 소년이 천천히 마치 망설이듯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후드티에 색바랜 청바지, 바닥이 다 떨어져 나간 운동화를 신은 아이의 모습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유독 왜소해 보였어요. 아이는 편의점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 반복하더니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아저씨.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응. 뭐가 필요해? 라면 스프 있어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후드티 끝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라면 스프만 달라는 손님은 30년 장사하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스프만. 라면은 안 사? 아, 아니요. 스프만 필요해요. 아이는 더욱 움츠러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뭔가 엄청나게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상철은 계산대 뒤쪽 진열대에서 작은 봉지에 포장된 라면 스프들을 꺼냈어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스프가 각각 작은 봉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몇 개나 필요해? 10개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상철은 아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라면 스프를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창피한 건지 말이에요. 1,500원입니다. 아이는 작은 지갑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한 개를 정확히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의 행동이 상철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오늘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적기 시작한 거예요. 3월 15일, 라면 스프 10개, 1,500원. 상철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12살 아이가 이렇게 세세하게 가계부를 쓴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이상했거든요. 보통 이런 건 어른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집이 어디야? 혼자 사니?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이는 더욱 당황하는 듯 했어요. 저기 언덕 위쪽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더욱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가보겠어요. 아이는 봉지를 들고 서둘러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상철은 창문 너머로 아이가 달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의 걸음걸이가 뭔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참 이상한 아이네. 상철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라면 스프만 사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정각에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부끄러워하며 라면 스프 10개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첩에 뭔가를 적었고요. 사흘째, 나흘째.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어요. 마치 누군가 시킨 일을 하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개수를 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철의 궁금증은 점점 의혹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것도 부끄러워하면서 스프만 사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상태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야윈 편이구나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말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뺨이 쏙 들어가고 눈 주위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에 긁힌 듯한 상처들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이제는 손등과 손가락 전체에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옷도 계속 같은 걸 입고 왔고요. 분명히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상철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른들이 아이를 시켜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스프만 사는 걸까요? 2주째가 되자 상철의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아이가 점점 더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편의점에 단골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과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장을 보러 온 거였죠.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정말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상철은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과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애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라면 스프만 사가거든요. 그것도 엄청 부끄러워하면서요.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면 스프만요? 그런 면은 어떻게 해서 먹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요즘 애가 왜 면은 안 사고 스프만 사가는지 모르겠어.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럼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네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가 수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아이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손에는 상처도 늘어가고 옷도 계속 같은 걸 입고 와요. 그거 이상한데요? 혹시 집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건 아닐까요? 공장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파출소의 김정민 순경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새벽 순찰을 마치고 아침 커피를 사러 온 참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순경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아, 순경님 오셨네요. 정말 수상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의 의문과 걱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6시마다 와서 라면 스프만 사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부끄러워하면서요. 김순경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김순경은 상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뭔가 보통이 아닌 상황임을 직감했어요. 그 아이 내일도 오나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김순경이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그런 특이한 아이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상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당연히 올 거예요. 3주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부러 들러보겠습니다. 김순경은 커피를 사며 가볍게 약속했어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상철이 워낙 확신하는 모습이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김순경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편의점에 일부러 들러서 정말 그 아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오전 5시 50분, 김순경이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상철이 막 순경님을 발견했습니다. 순경님, 벌써 오셨네요. 그 아이가 정말 온다면서요? 곧 나타날 거예요. 항상 정확하거든요. 상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확히 6시에 멀리서 작은 실루엣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기 오네요. 김순경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어린 소년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왜소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용기를 내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순경과 상철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저씨, 라면 스프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정말 작았어요. 마치 남에게 들리면 안 되는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몇 개 필요해? 9개. 주세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모습이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라면 스프들을 봉지에 담아주자 아이는 작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하나와 300원을 정확히 세어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의 행동이 김순경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오늘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적기 시작한 겁니다. 3월 16일, 라면 스프 9개,
1350원이라고 정성스럽게 썼어요. 김순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렇게 세세하게 가계부를 쓴다니. 이건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수첩을 덮고 지갑과 함께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봉지를 들고 서둘러 편의점을 나가려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창철이 인사하자 아이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편의점을 나갔어요. 김순경은 창문 너머로 아이가 달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뭔가 애절해 보였어요. 정말 특이하네요. 김순경이 상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상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순경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정말 특이하긴 했지만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라면 스프만 사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는 걸까요? 아이가 뭔가 사연이 있군. 김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상철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김순경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만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달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건 봤는데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몰래 뒤를 따라가 볼까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한번 따라가 봅시다. 김순경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작은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김순경은 평소보다 일찍 순찰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아이를 따라가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상철도 일찍 나와 편의점 준비를 하며 김순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경님, 정말 따라가 볼 거예요? 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겠어요. 김순경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에 파출소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확히 6시, 어김없이 그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부끄러워하며 편의점로 들어갔어요. 라면 스프 7개 주세요. 오늘은 개수가 또 달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목소리도 작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어김없이 그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었습니다. 김순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12살 아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계부를 쓸까? 분명히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편의점을 나가자 김순경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말이죠. 소녀는 달동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를 소중히 안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거든요. 언덕길이 가팔랐는데도 아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김순경은 아이가 생각보다 체력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면 이 길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달동네 언덕 중턱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 반지하에 있는 정말 작은 방이 아이가 들어간 곳이었어요. 김순경은 멀리서 그 집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보였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어요.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형, 왔어? 형, 오늘도 가져왔어? 배고파.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순경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동생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응. 잠깐만 기다려. 지금 만들어줄게. 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형다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소리가 김순경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물 끓는 소리, 무언가를 젓는 소리,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슬금슬금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라면 스프만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거지? 김순경은 정말 궁금해 죽을 것 같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라면 스프만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기 어려운데 그 집에서는 분명히 뭔가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자 집 안에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맛있다. 형, 고마워. 더 먹고 싶어. 조금만 더 줘. 동생들이 정말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김순경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라면 스프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순경은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옆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실례지만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이 열리자 60대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순경이 아이가 들어간 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안타까워졌어요. 참 안쓰러운 집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아이 셋을 키우고 계시는데 한 달 전부터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거의 못 걸어 다니세요. 김순경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그 뒤로 큰 아이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참 기특한 아이예요. 아이들 부모는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랑 병으로요.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김순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 12살 아이가 혼자서 온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할머니가 예전에는 폐지 줍는 일로 근근히 살아가셨는데 다치신 후로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큰 아이가 새벽부터 뭔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순경은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2살 아이가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왠지 애절하게 들렸어요. 형, 이거 정말 맛있어. 나도 더 먹고 싶어. 형이 만든 게 제일 맛있어. 동생들이 형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경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작은 아이가 정말 동생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옆집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동생들 잘 챙기고 저런 아이 요즘 드물어요.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라면 스프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꼭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순경은 편의점로 돌아와서 상철에게 이웃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정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상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순경님, 라면 스프만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김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작 12살의 아이가 무슨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김순경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 스프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먹는 소리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네. 12살 소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아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보니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집에 오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순경이 부드럽게 말하자 아이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김순경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8평 남짓한 원룸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엌 쪽이었어요.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 면발이 널쩍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김순경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아이가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거요. 아이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라면을 못 사요. 그래서 밀가루로 면을 만들고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스프만 따로 사와요. 김순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라면 스프만 사는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냄비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손수 만든 국수가 끓고 있었고 거기에 라면 스프가 들어가서 맛있는 국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할머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국수집에서 일하셔서 면 만드는 법을 아세요.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김순경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혼자서 네. 서준이가 밀가루 사와서 면 반죽하고 라면 스프 사와서 국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동생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김순경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 작은 식탁에는 7살, 5살로 보이는 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형이 만든 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국수도 정말 맛있어. 응. 스프 맛이 진짜 좋다. 동생들이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김순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서준이가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형다웠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웠어요. 김순경은 서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니? 아니요. 동생들이 맛있게 먹으면 저도 기뻐요. 서준이의 대답에 김순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보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어떻게 구해? 동네 분식집에서 남은 걸 가끔 주세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제일 싼 걸 사와요. 서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김순경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매일 새벽마다 라면 스프를 사러 오는 이유,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이유,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는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학대가 아니라 생존이구나. 김순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범죄를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작은 영웅을 만난 거였습니다. 서준이는 동생들이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챙겨줬어요. 물도 따라주고 국수가 너무 뜨거우면 불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형, 우리 행복하지? 5살 막내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는 정말 행복해. 서준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김순경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동시에 12살 아이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순경은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상철이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김순경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김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순경은 편의점로 돌아와 상철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이가 밀가루로 직접 면을 만들고 라면 스프로 국물을 끓여서 동생들을 먹이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매일 스프만 사간 이유가 이런 거였군요. 김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아이가 가족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더라고요. 상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난 3주 동안 자신이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거든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그런 아이를 의심하다니.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상할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김순경이 상철을 위로했지만 상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상철은 동네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옆집 치킨집이었습니다. 사장님, 깜짝 놀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치킨집 사장 박민수는 상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애가 매일 스프만 사간 이유를 알아냈어요. 상철이 서준이의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마저 다쳐서 12살 아이가 혼자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박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그 작은 아이가 밀가루로 직접 면을 만들어서 동생들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스프만 사간 거였어요. 라면 스프로 국물 맛을 내려고요. 박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뭘 했나요? 바로 옆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상철은 떡집도 찾아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떡집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운 아이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떡집 할머니 이순자는 상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그 작은 게 그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도 아시는 아이예요. 물론 알지. 가끔 지나갈 때 인사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을 후회했어요. 세탁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 박철민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다녔구나. 빨래할 여벌 옷이 없었던 거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동네 미용실 원장 김예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왜 저렇게 시무룩해 보이나 했었는데 혜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달동네 상인들 사이에 서준이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충격, 감동, 그리고 자책감이었죠. 저녁 7시, 상철은 아내 미경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럼 그 작은 아이가 혼자서 가족을 다 돌보고 있었다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응. 밀가루로 직접 면을 만들고 라면 스프로 국물을 끓여서 동생들을 먹이고 있었어. 세상에, 12살이 어떻게. 부부는 밤늦게까지 서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사장 박민수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아침 일찍 서준이네 집 앞에 치킨 한 마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쪽지와 함께 말이죠. 서준아, 삼촌이 응원한다. 힘내라. 떡집 할머니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간 만든 인절미 한 봉지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세탁소 사장 철미는 깨끗하게 빨래한 아이 옷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이제 깨끗한 옷 입고 다녀라. 아침에 일어난 서준이는 집 앞에 놓인 선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글쎄, 누가 가져다 놓았나 보구나. 할머니도 신기해했어요. 서준이는 쪽지들을 읽어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 최은영도 서준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순경이 학교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서준아, 선생님이 미안해. 은영 선생님은 서준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자주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졸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선생님이 몰라서 미안해.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은영 선생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급식실에서 도시락을 더 포장해 갈 수 있게 해줄게. 동생들 목도 함께. 서준이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서준이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온 동네의 따뜻한 관심으로 변한 거였죠.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준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동생들을 위해 국수를 끓여주던 모습,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쓰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순경은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동복지 전문가인 이영희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영희 복지사는 서준이 가족의 사연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2살 아이가 가족을 혼자 돌보고 있다는 건 정말 드문 경우였거든요. 우선 할머니 치료가 급선무겠네요. 할머니가 회복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영희 복지사의 말에 김순경과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문제죠. 300만 원이 넘는다던데. 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해보면 어떨까요? 김순경이 제안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영희 복지사가 동네 대표 최순대와 함께 주민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평소에는 10명 정도만 모이는 모임인데 이날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정말 대단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최 대표가 서준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12살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순경이 증언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충격과 감동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선 할머니 수술비 300만 원을 모금해 봅시다. 영희 복지사가 제안했어요. 저부터 100만 원 내겠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선뜻 나섰어요. 평소 동네 일에 관심이 많던 분이었거든요. 저희도 50만 원은 할게요. 스킨집 부부가 말했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성의를 보인 거였습니다. 1시간 만에 350만 원이 모였어요. 수술비를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할머니 수술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영희 복지사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수술은 일주일 후에 진행됐습니다. 서준이는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랐거든요. 수술 잘 됐습니다. 2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서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술 후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 빨리 나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서준아, 이제 할머니가 다시 너희들을 돌봐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시 찾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준이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마다 라면 스프를 사러 나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고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더 싸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서준이는 처음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생들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에도 정시에 등교할 수 있었어요. 서준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담임 선생님 은영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나으셔서 기뻐요. 마을 분들이 다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완전히 나으시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서준이는 밤마다 이런 걱정을 했어요. 동생들에게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혼자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이 고맙긴 하지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희망의 싹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걸을 수 있게 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응. 서준아, 할머니가 곧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다리가 회복되면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김순경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이 가족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구청에 한번 상의해봐야겠어요. 김순경이 말했습니다. 서준이 가족의 사연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김순경은 직접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정말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 김 과장은 김순경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12살 아이가 그런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국수 만드는 일을 20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 공동급식소에서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김순경의 제안에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침 동네 입구에 새로 만들 공동급식소에 경험 있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험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김 과장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일주일 후, 김순경은 서준이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순경이 구청에서 제안받은 일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마을 공동급식소에서 국수를 만드는 일이에요. 월급도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다고요? 네. 할머니 솜씨라면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김순경의 말에 서준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더 이상 남의 도움만 받지 않아도 돼. 한 달 후, 동네 입구에 구마을 공동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시설에 테이블 10개가 놓인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20년간의 노하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양파를 우린 깊은 맛의 육수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냄새가 정말 좋아요. 서준이가 할머니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할머니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잔치국수 2,000원, 비빔국수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으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할머니,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은 당연히 상철이었어요. 상철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만들었어요. 직접 뽑은 쫄깃한 면에 진한 육수를 부어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진짜 옛날 국수 맛이에요. 상철의 칭찬에 할머니는 뿌듯해했어요. 첫 달 급여를 받던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아, 이제 할머니가 다시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됐어.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서준이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자신이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김순경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다니. 정말 잘 됐어요. 김순경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공동급식소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국수는 이제 동네를 넘어서 옆 동네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하루 평균 200그릇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서준이의 변화였어요. 이제 완전히 평범한 12살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매일 학교에 정시 등교하고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집에 와서는 숙제도 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서준아,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네. 담임 선생님 은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 이제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서준이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동생들도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어요. 이제 매일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국수 제일 잘 만들어요. 7살 민호는 어린이집에서 할머니 자랑을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친구들을 데려와서 국수를 먹이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5살 막내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형이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아플 때 우리 다 돌봐줬거든요. 아이들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동급식소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잔치국수와 만두, 그리고 김치까지. 몇 달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풍성한 식사였죠. 서준아, 이제 꿈이 뭐야?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식당도 차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밥도 주고 싶어요. 서준이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서준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 서준아, 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격려였습니다. 김순경도 가끔 공동급식소를 들러서 서준이 가족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자신이 처음 발견한 그 작은 수수께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진 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서준아, 학교 생활은 어때?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과도 많이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준이의 대답을 들으니 김순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라면 스프만 사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김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린 희망이 있어요. 서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창철도 매일 공동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했어요. 서준이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서준아,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요리사가 되어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준이의 꿈은 이제 구체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였죠. 그해 겨울, 서준이는 학교에서 나의 꿈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서준이의 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국수를 나눠주는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서준이의 발표를 들은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공동급식소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던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서준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치킨집 사장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떡집 할머니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서준이의 인사말에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매일 200그릇 이상의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가족 4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입이었죠.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막내 지훈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할머니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새벽부터 라면 스프를 사러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면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김순경은 순찰을 돌다가 가끔 그때를 떠올렸어요. 라면 스프만 사는 수상한 아이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말이죠.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그 의심이 서준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정말 다행이었어. 창철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12살 서준이의 놀라운 이야기가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아이의 숨겨진 희생과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죠. 라면 스프만 사던 그 작은 손님은 이제 꿈을 가진 당당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